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김동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샥입니다. 샥이란 무엇일까요? 어원을 먼저 살펴보죠. 불어로 violent attack 또는 strike against, 독어로는 push 그리고 swing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뭔가 강렬한 충격, 뭔가 뒤흔들다, 밀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학적인 샥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인 샥의 정의를 알려면 먼저 인간의 생존 기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샥이 의학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까지 수많은 기초의학 과목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여 개의 장기가 있고 각 장기들은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각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그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중 충분한 수가 또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포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ATP 생산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데 충분한 양의 ATP를 수월하게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산소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도 ATP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산소, 그 산소는 대기 중에 있죠.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오고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혈액내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산소의 일부는 혈장 내에 녹아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각 장기, 조직 내 세포로 전달되죠. 폐 모세혈관에서 적혈구 내로 운반된 산소가 조직 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BC 안에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산소는 혈관을 지나 장기 내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산소가 순간이동을 해서 세포 내로 갑자기 이동할 수 없으므로 이제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던 산소가 결합을 풀고 적혈구 밖으로 나와 혈장으로 나오고 그것이 세포 내로 확산, 즉 디퓨전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이라는 것이죠. 옥시전 헤모글로빈 디소시에이션 커브라고 합니다. RBC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던 산소가 조직 세포로 이동하려면 혈장 내로 나와야 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가로축은 혈장 내 산소 분압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로축은 전체 헤모글로빈 중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 몇 퍼센트냐 라는 걸 이야기하는 산소 포화도입니다. 실제로 산소 포화도가 80%면 정상적인 상은 아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8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운데 굵은 곡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산소 헤모글로빈 곡선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80%일 때 혈장 내에는 약 50ml 머큐리 정도의 산소가 녹아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세포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즉 생존에 유리한 상황인가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왜냐하면 같은 산소 포화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산소 분압이 50에서 60 이상으로 증가됐죠. 즉 이 혈장 안에 산소가 더 많이 녹게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세포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확산이 더 원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 즉 라이트 쉬프트가 일어나는 상황은 숨을 못 쉬거나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산돼서 고이산화탄소 혈증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몸에 산혈증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감염이나 다른 이유로 몸에 열이 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인간의 몸이 질병에 걸리거나 손상을 입어서 항상성을 잃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은 아픈 상황이 되면 이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세포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원활히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이 말은 즉 장기 기능이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우리 개체가 생존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적 쇼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과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판 해리슨에서 발췌를 해봤고요. 20판이죠. 여기서 쇼크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샥이란 장기 부전이 모여있는 클리니컬 컨디션, 임상 상황이고, 장기 부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포로의 산소 공급량과 세포의 산소 요구량의 불균형이다 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샥이라는 단어의 느낌과는 많이 다르죠. 사실 옛날에는 샥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잘 몰랐고 의사들이 아주 무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참 어렵지만 18세기 이전에는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블러드 레팅이라는 시술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18세기를 산 사람인데요. 이분이 1799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때 역사 사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벤자민 러시라는 의사가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는데 1리터의 피를 24시간 동안 뽑은 거죠. 블러드 레팅을 한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과다출혈로 샥으로 죽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암흑의 시대, 무지의 시대가 지나고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이 논문으로부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67년에 BMJ라는 아주 저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그 제목은 수술이나 손상 이후에 생긴 샥이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지금 보기에는 별게 아닌데요. 이 당시에는 대단했던 논문이었죠. 무엇이냐 하면, 저자가 본인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나타내는 여러 임상 양상들을 관찰하였더니 그것들이 모두 비슷하더라 하는 내용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환자들은 안색이 창백하고 피부가 하얗게 되어 있고 축축하면서 차갑고 움직임이 없고 입술이 말라 있으면서 창백하고 손가락 끝이나 손톱 밑이 푸르게 변해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샥의 임상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샥의 임상 양상이란 것은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빠르고 피부가 차갑고 축축하고 호흡이 빠르고 얕고 의식 상태가 변해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오고 CVP가 높거나 낮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 존재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샥의 임상 양상을 보여줄 뿐이지 과학적으로 샥의 병태 생리나 기전을 밝혀서 그것의 정체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었죠. BMJ 논문이 나오고 나서 80년이 지난 1940년에 샥은 말초 순환 부전이며
그 원인은 인트라바스큘라 플루이드의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여러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며 중요한 원인은 순환 혈액량의 부족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순환 부전으로 진행한다 라고 했고요. 1960년대에는 심박출량이 부족해서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광범위한 조직 관료의 감소로 인한 비가역적인 세포 손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세포 수준의 얘기가 나온 게 21세기 들어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최근에는 순환 부전에 의해 발생하는 세포의 산소 이용의 부적절함이라고 정의를 했죠. 지금까지 샥의 정의와 그 정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어떤 개념의 발전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샥의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세포로의 산소 공급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을 통해 체내로 흡수합니다. 이렇게 흡수된 산소는 적혈군의 헤모글로빈의 대부분이 결합을 하고 극히 일부는 혈장에 녹은 상태로 우리 몸의 세포까지 이동합니다. 혈액 안의 산소가 조직 세포까지 보내지기 위해 심장은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하고 우리 몸의 각 장기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이 움직이게 되죠.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발생하는 혈액의 움직임, 그것을 순환, 서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조금 도식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여기 심장이 있고 산소가 들어있는 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의 종착지인 장기들이 있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들만 보여주고 있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네요. 혈액을 짜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도 역시 산소가 필요하므로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개념인데요. 각 장기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단위 세포당, 단위 시간당 필요한 산소의 양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장기가 제 역할을 하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선 심장에 의해 퍼날라진 산소를 품고 있는 혈액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몸 전체 세포에 전달된 산소의 총량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일단 카디악 아웃풋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분당 심장이 짜내는 혈액량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맥혈내 산소 함유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맥혈내의 산소 함유량, 잘 생각해 보세요. 아테리얼 옥시전 콘텐트는 PaO2와 헤모글로빈 그리고 산소 포화도 수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손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PaO2라는 건 동맥혈내 산소 분압이라는 거죠. 뭐죠? 계속 얘기했었던 혈장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산소 포화도를 곱한 값은 RBC 내에 헤모글로빈이 붙잡고 있는 산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곱해진 상수를 보시면요. 얘 굉장히 작죠? 얘 최소 100분의 1 이상, 1000분의 1인가요? 어떠한 얘기죠? 물론 단위는 다르지만 이 값은 상당히 작은 값이고 이 값은 이것에 비해서는 큰 값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값과 아주 작은 값이 있을 때는 우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작은 값은 그냥 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테리아 옥시전 컨텐트는 헤모글로빈과 산소 포화도 수치만 있으면 되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카디악 아웃풋인데, 카디악 아웃풋은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쇼크의 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소 공급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산소 요구량, 디맨드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세포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산소 요구량을 알아야 산소 공급량이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만큼의 산소를 요구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산소 요구량을 산소 소모량으로 대신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VO2라고 하고 시스테믹 옥시전 컨섬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시스템의 옥시전 딜리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식에서 요거만 뺐죠. 괄호 안에 동맥혈 산소 함유량에서 정맥혈 산소 함유량을 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조직이 있고 조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맥혈이 가지고 있는 산소량에서 조직을 지난 정맥혈이 담고 있는 산소의 양을 빼면 이 조직이 얼마만큼의 산소를 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심박출량, 카디악 아웃풋을 곱하면 시스템의 옥시전 컨섬션 값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블록 강의를 들었습니다. 심근경색도 배웠고, 뇌졸중도 배웠고, 감염질환, 신생물, 외상이나 중독은 안 배웠겠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수많은 질환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진 않아요. 무엇이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쇼크를 공부하는 이유는 쇼크가 이 죽음과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는 심정지가 일어나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환자를 소생시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던 간에, 그 시작점이 어디든 간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겪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죽음에 이르는 환자가 심정지 이전에 공통적으로 겪는 단계다 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의사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죽는 환자들을 보게 될 텐데, 의사들의 존재 목적이 사망에 이르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기가 환자를 보는 도중에 자기 눈앞에서 환자가 죽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죽음 앞에 바로 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샥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은 해리슨 20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해리슨 20판의 샥 부분에 인트로덕션이라 해서 몇 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으로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부터 유발된다. 바로 직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접할 수많은 임상 상황에서 쇼크가 유발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쇼크 초기에 발생하는 장기 부전은 세포로의 적절한 산소 공급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즉, 가역적이다. 리버서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쇼크 초기에는 되돌릴 수가 있어요. 초록색이죠?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포로의 적절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치료가 늦어진 진행된 쇼크 상태는 비가역적이래요. 이리버서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기 부전이 한 군데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발성으로 생겨서 결과적으로 사망을 유발한다. 다발성 장기 부전을 영어로 멀티플 오간 페일리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고요. 최근에는 멀티플 오간 디스펑션 신드롬이라고 MODS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쇼크 환자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쇼크를 인지해야 해요. 왜냐하면 쇼크가 일어난 환자들은 얼마 안 가서 죽을 거기 때문에, 사망할 것이기 때문에 쇼크의 종류를 감별해야 돼요. 비가역적 장기 부전과 사망을 막기 위해 초기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쇼크 환자는 초록색 쇼크 상태에서 우리는 환자를 인지하고 치료를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빨간색의 비가역적인 쇼크 상태가 되고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키면서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이죠. Party girls, don't get hurt, can't feel anything. I'm gonna swing from 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 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고 이 노래가 좋다, 아니다 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를 듣는 거죠. 하지만 그 소리 외에도 관객들의 반응을 찍은 영상을 보면서 아, 노래 참 잘 불렀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샥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샥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 반응을 보고 마치 이 영상의 관객들의 모습으로부터 이 노래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쇽에 빠졌는지 빠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샥 그 자체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뿐만이 아니고 샥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쇽에 대한 인체의 반응, 보상기전, 컴펜세이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지면, 즉 요구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우리 몸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평소에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는데 산소가 부족한 샥 상황이 오면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싶어 할 겁니다. 그 결과로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됩니다.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축력 그리고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심 에코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뛰고 있는 심장이 샥 상황이 되면 이렇게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빈맥, 수축력이 증가해서 보이는 움직임을 하이퍼 다이나믹 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빨리 강하게 뛰기 때문에 좌심실의 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넓었는데 줄어들었죠. 호흡을 빠르게 하고 심장을 더 부지런히 일하게 하는 것 외에도 우리 몸은 또 다른 보상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액량을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혈액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지만 체액량을 늘려서 혈관 내 용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죠. 소변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변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하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 라스를 이용해서 우리 몸은 샥에 대항하기 위해 체액량을 줄이는, 즉 소변량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분배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분배라는 것은 각 장기에 어느 정도의 혈액량을 보낼 것인가, 어느 정도의 산소를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단위 시간당 필요한 산소의 양이 다르다고 했죠. 샥에 빠졌을 때 우리 몸은 분배 우선순위를 평소와는 다르게 바꾸어서 부족한 산소를 중요한 장기에 더 많이 보내주는 재분배, 즉 리디스트리뷰션이라는 보상 기전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정상 상태에서의 심박수 상태와 피부, 심장, 뇌, 폐, 간, 신장, 그리고 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 몸은 가장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피부로의 혈류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중요 장기로의 혈류량은 증가시키게 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분배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펌프질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과 뇌, 폐, 간 등으로의 혈류량은 좀 더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들로의 혈류량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는 더 많은 혈류량을 가지게 되겠죠. 대부분의 주요 장기들은.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한 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로 가는 혈류량은 더더욱 감소하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로의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그것을 조금 더 중요한 장기로 더 보내려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요. 정상, 샥, 그리고 심한 샥. 이해할 수 있겠죠? 심한 샥 상태가 되면 장기의 기능은 부족한 산소 때문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뇌 기능, 폐 기능,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 멀티플 오간 디스펑션 신드롬, 멀티플 오간 페일리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샥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상 기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부족해서 세포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보상 기전이 등장하게 되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순환은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폐순환과 체순환으로 나뉘어지는데 폐순환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고요. 체순환은 조직에 산소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거의 100% 가까이 되고요. 조직을 지난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75% 전후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공급된 산소의 약 25%를 사용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샥 상황이 되면 정맥혈 산소 포화도 이것이 7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조직 세포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적혈구 안에 있던 산소가 혈장으로 나오는 것 또한 정맥혈 내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샥에 빠진 환자에서 이렇게 감소된 정맥혈 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정맥혈에서 피를 뽑아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우리 몸 전체의 정맥혈이 다 섞이고 난 이후에 그 피를 뽑아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 온 몸의 정맥혈이 다 섞인 곳,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폐동맥이죠. 이 폐동맥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풀모너리 아테리 카테타, 수환관측 카테타라는 기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테타는 너무나 길이가 길고 심장을 통과해야 하며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중환자실 세팅이 아니고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흔히 사용하는 중심 정맥관,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인데요. 이 카테타는 길이가 짧아서 그 팁이 SVC까지 밖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통과하지 않아 부정맥의 가능성이 낮고 감염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풀모너리 아테리에서는 수환관측 카테타를 이용해서, 수피리어 비나 카바에서는 센트럴 비너스 카테타를 이용해서 정맥혈을 체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열된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를 폐동맥에서 체열한 것은 믹스드 비너스 옥시전 세츄레이션 SMVO2라고 하고요. SVC에서 체열한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를 센트럴 비너스 옥시전 세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SMVO2는 오리지널 믹스드 비너스 옥시전 세츄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SCVO2, 센트럴 비너스 옥시전 세츄레이션은 채취의 편의성을 위해 변형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SMVO2와 SCVO2가 임상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는 그 편의성으로 SMVO2보다는 SCVO2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상 기전에도 불구하고 샥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세포의 외침이 들리시나요? 산소가 없어지면서 우리 몸은 산소가 없어도 ATP를 만들 수 있는 현기성 대사를 시작합니다. 현기성 대사의 부산물인 락테이트는 샥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입니다. 우리가 컴펜세이션에 대한 공부를 한 이유는 바로 샥을 인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 몸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은 왜 부족해지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샥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산소가 왜 부족해질까요? 고산지대에 갔을 때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희박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이 부족할 것입니다. 장기 부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산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올해 12월에 있을 응급의학 블록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호흡기학 블록 시간에 COPD를 포함한 여러 가지 폐질환에서 폐가 망가져서 산소가 몸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혈중 산소 농도가 부족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폐 기능이 떨어져 산소가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호흡 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spiratory failure라고 하죠. 샥의 정의에 의하면 대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폐 기능이 떨어져서 체내로 산소가 흡수되지 못하는 상황 모두 결국엔 세포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경우 모두 샥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리슨을 포함해서 많은 교과서에서 호흡부전에 의한 세포로의 산소 공급의 부족을 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샥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샥의 원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최근까지만 해도 의학적인 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샥의 원인이 언제나 순환의 부전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최근의 정의는 순환의 부전이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세포로의 산소 공급의 부족은 순환 부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전에 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정의는 바뀌었지만 아직 그 샥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서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호흡 부전에 의한 산소 공급의 부족도 결국에는 샥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폐를 통해서 산소가 혈액 안으로 흡수되었다고 합시다. 다음 단계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혈액을 짜줘야 하는 심장이겠죠.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조직으로 세포로 가는 산소의 공급량이 떨어질 겁니다. 심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주 다양하죠. 심근경색, 심부전, 판막의 문제, 심낭의 문제, 심막의 문제, 각종 부정맥, 여러분 모두 배운 것이죠.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샥이 일어나는 경우, 이것을 통틀어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합니다.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의 기능이 정상이라고 해도 짜줄 혈액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겠죠. 혈액이나 혈장이 부족해도 당연히 우리 몸의 세포로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을 용기에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위쪽에 하얀 부분은 혈장, 아래쪽에 빨간 부분을 적혈구, RBC를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해보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혈관 내에 있는 혈액을 잃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장과 적혈구 모두 잃는 것이죠. 즉, 전혈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출혈이죠. 다음 경우는 적혈구의 손실은 일어나지 않지만 혈장만 손실이 일어났어요. 어떤 경우죠? 물만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탈수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혈장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적혈구만 줄었다. 빈혈이죠. 여러분들이 혈액학 시간에 배운 각종 빈혈인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빈혈인 경우에 그렇겠죠. 급성 출혈이 일어나서 빈혈이 생기면 두 번째 경우가 될 테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샥을 순환의 부전이라고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적혈구만 줄어든 빈혈의 경우는 사실 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혈액량은 정상이고 순환의 부전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업데이트된 샥의 정의에 의하면 이 역시 세포로의 산소 공급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경우를 제외한 혈관 내 용적이 줄어드는 상황,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샥, 이것을 하이포볼레믹 샥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증이 많은 학생이라면 선생님, 헤모글로빈의 이상 때문에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지 못하고 그래서 조직으로 산소 전달이 잘 안 되는 병, 그런 병도 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질환을 배웠죠, 여러분은. 살라세미아나 시클셀 아네미아 같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서양 사람들한테 주로 발생하는 유전병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방금 보여드린 저런 유전병은 아니지만 헤모글로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세포에 산소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카복시 헤모글로비네미아, 일산화탄소 중독, 그리고 메트헤모글로비네미아죠. 일산화탄소 중독은 연탄가스, 번개탄 피우고 자살하는 사람,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한 사람한테 주로 생기고요. 메트헤모글로비네미아는 약물, 일부 농약, 그리고 레프로시, 나병 환자들 치료할 때 쓰는 답송이란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때 중독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디스트리뷰션인데요. 분배죠.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샥에 대한 컴펜세이션, 보상 기전을 설명하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샥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상 기전이라고 했던 분배, 재분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우리 몸의 각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양의 혈액을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산소 공급이 되지 못하면 세포들이 죽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장기들이 기능을 잃게 되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방식으로 적절한 양의 혈액을 각 장기에 공급할까요? 단순합니다.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 장기로는 넓은 길을, 산소가 덜 필요한 장기로는 좁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우리 몸의 장기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장기가 적절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피부로 가는 길이 과다하게 넓어졌어요. 피부는 평소에 그렇게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 아주 활발한 기능을 하는 장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통틀어 우리는 분배성 샥, 디스트리뷰티브 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염이나 다른 해로운 외부 자극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분비된 사이토카인들은 우리 몸의 혈관들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게 되죠. 이러한 일은 급성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때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과정을 통해 혈관 확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기전은 교감신경을 통하는 것이죠. 신경해부학 시간에 다 배웠죠. 교감신경은 뇌에서부터 내려와서 척수를 통해 신경절을 거쳐 각 장기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경추 손상이 일어나면 척수가 그 레벨에서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 교감신경 신호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을 수축시켜라 하는 교감신경 신호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확장하게 됩니다. 폐혈증,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경추 손상 이런 것들이 모두 분배성 샥, 디스트리뷰티브 샥을 일으키는 원인들이죠. 산소 공급, 심장의 펌프질, 혈장 용적, 혈관의 수축 기능 이 모든 것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순환이 방해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순환의 방해가 심장에서 먼 쪽, 즉 말초에서 일어난다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부위도 일부에 그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몸 전체를 볼 때 광범위한 샥이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순환이 방해를 받아 우리 몸 전체에 다발성 장기 부전이 일어나려면 그 방해가 심장 근처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종격동에 튜머가 자라 SVC를 누르는 SVC 신드롬, 색전이 날라와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 파열, 아오틱 다이섹션, 심장 자체를 누르는 카디악 탐포네이드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방해를 받아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기는 상황을 폐쇄성 샥, obstructive shock이라고 부릅니다. 샥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샥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샥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이미 다 다루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폐를 통해 흡수된 산소는 심장의 펌프질을 받아 혈액을 타고 조직으로 적절히 분배되게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하고, 혈장량, 혈액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이포볼레믹 샥, 그리고 분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디스트리뷰티브 샥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순환이 방해를 받아 일어나는 샥을 obstructive 샥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원인이 되는 질환들, 손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다 배운 거죠. 앞으로 배우게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임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서 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샥이 일어나면 환자는 굉장히 위중해지거나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샥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시민성 샥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